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그 단풍이 예뻐서 그런지 그 많이들 안 오셨네요. 어디 다들 좋은 데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겨울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하고 그 왜 저번 주에 제가 요새 학생들은 포스트 모더니즘도 오래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학생이 뭘 이렇게 듣고 얘기한 것 같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코멘트가 자세히 생각이 안 나서 그때 대충 말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패러디 전유 이런 걸 하잖아요, 미술에서. 그랬을 때 그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복고나 레트로 영혼주의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그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마크 피셔라는 그 대중문화 평론가 이런 문화 평론가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긴 했더라고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그 80년대잖아요. 1980년대까지는 그래도 정치적 대안이라던가 사람들이 어떤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이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과거를 그 과거를 복귀하고 그리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하고는 다른 양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자본주의가 그 너무나 이제 지배적이어져서 자본주의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자본주의가 이제 새로운 실제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란 말을 쓰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아, 이게 내 기억인가 제 기억인가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본주의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과정을 막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왜 그때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뭐 공산주의가 사람들의 꿈을 펼치게 해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가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극복이 안 됐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마 뭐 그 어떤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긴 했잖아요. 어떤 평등하게 같이 사는 사회. 근데 자본주의가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좌절시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상상을 더 이상 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계속 옛날 것을 가져다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원주의랑 관련을 해서. 그래서 요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그 인간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다양성, 어떤 혼합성 이런 걸로 패러디나 이런 게 나왔다면 지금의 어떤 패러디나 그 전유 같은 것들은 오히려 기대가 없는 데서 나온 거라서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거여서 그때 제가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주 수업에서 6주까지 했는데 6주 동안 이제 제가 뭐 미술가 신체도 했고 미술과 관계도 했고 뭐 역사도 했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 세 챕터는 그냥 제가 책에서 쓴 작가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책에서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책이 제가 이제 태도로서의 현대 미술 해가지고 태도가 작품이 될 때라는 책에서 나왔던 작가들을 얘기하면서 그 현대미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는 이제 그때 제가 코로나 때 그 글을 쓴 거라서 그때 코로나 때 막 그 세계가 멸망할 거다 막 그 바이러스들이 뛰쳐나와서 막 이런 그런 얘기 막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이 자연이 파괴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서 자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썼었고 세 번째는 그 첫 번째 책이 제가 잘 돼서 이렇게 편집자들한테 쫓긴 거예요. 빨리 글을 써라. 그리고 제가 이제 글을 글을 쓰겠다고 계약을 한 1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에도 눈이 멀어갖고 덜컥덜컥 처음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막 꿈이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글이라는 게 막 이렇게 그러고 이제 글도 처음에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부담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안 쓰니까 편집자가 이제 옆 동네에 살았는데
한 달에 한 번 글을 받으러 왔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줘야 되는데 아직 결론 못 썼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쓰라 그래가지고 일상에 대해서 쓴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과 마지막 챕터는 일상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긴 한데 이번 주는 그래서 이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또 아이폰이 제 생각을 엿보잖아요.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은 막 뜨고, 신발 사야지? 하면 신발 광고 뜨고, 그치? 신기하잖아요. 친구랑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막 혼자 사는 여성들의 글이 막 뜨고 막 이래요. 그 핸드폰이라는 게. 근데 이 수업을 준비를 하는 걸 제 핸드폰이 캐치를 했는지, 김풍인가 하는 만화가, 맨날 텔레비에서 나오는 만화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대 그 장면 이제 저한테 뜬 거예요. 그 홍대 앞에 미술학원이 많이 없어졌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막 홍대에 다 미술 입시 준비하러 다녔는데 왜 없어졌냐면 홍대에서 더 이상 석고소묘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대뿐만이 아니라 석고소묘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서울대도 안 보고. 근데 이제 아마 지방은 오히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김풍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손으로 그렇게 기본기를 확실히 가르쳤던 시대가 그립다. 그게 기본기가 있어야 이렇게 잘하는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석고소묘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본하고 기술이 있으면, 왜 사진을 찍을 줄 알면 상상이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 사진사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그림을 잘 그리면은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근데 대신에 석고소묘는, 그러니까 저도 석고소묘를 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 때도 이제 벌써 그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 소묘 시험을 안 보는 게.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김풍은 개념미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석고소묘를 여기 혹시 미대 다니셨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외워서 그려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라는 게 4학년 때쯤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해서 알맞은 주제를 찾아서 작업을 해와라 하는데, 얘네가 1번, 2번, 3번 이것만 외워놨으니까 작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굳기 때문에, 사실 미대에서는 예전에는 공부 못하면 실기했지만 요새는 이제 성적을 많이 보고, 그래서 성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림이, 석고하는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리긴 하지만 이제 좋은 화가는 자신만의 어떤 터치라든가 화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석고를 또 오래 하면 입시학원생처럼 그려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못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미대나 화가 중에. 그래서 그런 폐해를 생각을 했을 때 석고가 이제 최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태도로서의 현대미술은, 제가 이제 이게 기술로서의 현대미술이 아니니까 김풍이 얘기한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겠죠. 그러면서 제가 첫날에 이제 보여드렸던 게, 회화는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에서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석고를 되게 잘 그리면 이런 그림을 못 그려요. 너무 자존심 상할걸요? 내가 석고를 얼마나, 그쵸? 기깔나게 잘 그리는데 이렇게 검은색을 칠해올 수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관점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근데 제가 석고를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상상력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을 옵션에 넣지 않으니까 이게 또 제한이 되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회화도 이제 그런 식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홍대 앞에 조각 학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흙으로 이렇게 사람 얼굴 조각한 사진 막 걸려있고 이랬었는데, 조각가도 그렇게 시험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왜냐면 듀샹이 1917년이면 벌써 100년 전에 이렇게 이미 있는 변기를 전시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걸 가르친다는 게 조금 쉽지 그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랑 일본은 아직 그런 소묘 시험을 열심히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 애들이 그림을 맘먹고 그리면 잘 그려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들은 소묘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미국에 한번 간 거예요. 미대 다닐 때. 근데 애들이
그림을 못 그려요.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근데 그림을 엄청 좋아해서 그리니까 한 4년을, 그리고 자기를 되게 믿고 그리니까, 걔는 정말 좋아해서 그리니까 4년쯤 됐을 때 이게 뭐가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원으로 배워버리면 이게 그냥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학원에서 배워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갈 때도, 대학원을 갈 때도 그림이 똑같으면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제가 이렇게 북토크 가면, 그러면 제 딸은 언제 미술을 시키나요? 뭐 이러는데 전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 일찍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경험을 많이 읽게 하는 게 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미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성적 관리를 좀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미대에서 뭘 보냐면 포트폴리오를 봐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어떤 작업, 이제 그림을 그렸고 어릴 때 스케치를 모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입시를 하느라고 사실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요새는 포트폴리오 학원이 유행이기는 해요. 근데 그 한국은 워낙에 사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요새 러닝 유행인 거 아세요? 엄청 다들 뛰잖아요. 러닝 학원도 있대요. 그래서 러닝 학원에서 뭘 배워 했더니 그걸 제대로 알고 배워야 잘 뛸 수 있다고. 그리고 다리 찢기 학원도 있대요. 다리 이렇게 찢는 거, 그것도 학원에서 하면 찢어진대요. 전 안 되거든요. 근데 학원 다니면 찢어진대요. 그래서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말레비치 검은 사각형과 듀샹의 샘을 봤을 때 소묘가 들어갈 자리가 조금 없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게 미술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미술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할 수 있는 거. 가 미술이 그 중요한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개념 미술이 강세고 다른 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공예하는 제자들도 있는데 공예하는 제자들도 자기의 주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하거든요. 그것도 개념이라면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 미술이 기술이거나 예쁜 어떤 오브제로서였던 시대는 지난 거죠. 요새는 패션도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미술은, 이제 예술은 철학이 되었다. 왜냐하면 뭐가 미술이지?를 고민하게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이해한 게, 이게 막 매끄러운 문장은 아닌데, 제가 이해한 거는, 미술을 하면서 제가 이해한 미술의 방향은 두 가지인데, 가들이 혹은 예술가들이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바라봐야 되면서 극복해야 되는 게, 하나는 미술사고, 그러니까 이게 변기가 미술이라면 그 다음 미술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제 생각엔 하나의 방향이고, 또 하나는 그 세계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조혜준 작가가 아버지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와 나의 되게 되게 사적인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한국 사회로 이렇게 확장되는 얘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서 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술사에는 예술사도 들어가고 문화비평 쪽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 이론이라든가 문학 이론이나 이걸 다 공부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다 만나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술은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이게 이게 제 첫 책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분이 사주에 관한 책을 쓰신 거예요. 사주 팔자. 근데 이제 한겨레 기자셨는데, 은퇴하셨는데 아무튼 기자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사주 팔자에 관한 책을 낼 건데, 그때 제가 이제 30대 후반일 때 30대 여성의 관점에서 이 책이 어떤지 좀 봐달라.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걸 읽은 거예요. 잠깐 읽었는데, 제가 이제 말을 조심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막 의견을 준 거예요. 이건 너무 안 와닿고 막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딱 출간 파티를 할 때 제가 갔는데, 이 책이 딱 나왔는데,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3사람한테 읽었나 봐요. 저한테 고맙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미술가니까 제가
책 표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표지가 마그리트 그림이었거든요. 아 이게 보나 씨 그림이냐고 자꾸 얘기해서 저는 아내 걸 읽어서 그 의견을 드렸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왜 미술가가 그림을 안 그리고 글을 봤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조금 궁금해하면서 그럼 글도 쓰느냐? 그래서 아니 뭐 글을 전문적으로 쓰진 않지만 미술가들도 이제 자기 미술 대학에 스테이트먼트 수업이 있어요. 자기 작업을 설명하는 글 쓰는 수업이 있거든요. 저 때는 없었는데 이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계속 써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문화에 관한 글을 한 꼭지 써볼 생각이 있느냐? 근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연락이 돼서 제가 한겨레 신문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코너 이름이 문화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를 써야 되는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시고 미술과 사회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신문이니까 뭔가 되게 정치적이고 또 이렇게 진보 신문이니까 정치적이고 뭔가 그런 걸 막 써야 되겠다고 막 썼는데 하고 막 그 헤매는 글들도 되게 많아요 초기에.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현대미술이 재밌는 구석이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있다를 좀 쉽게 소개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이제 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제가 미술을 그래도 10년 넘게 했고 큰 전시도 여러 개 했는데 저희 엄마가 신문에 글 쓴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저 딱 요거 쓰는 동안만 딱 구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알아듣게 써야겠다. 약간 요런 마음으로 이제 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미술이 꼭 어떤 예쁜 그림이 아니다. 그리고 미술가들이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미술의 형식이 자유로우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글을 보고 기회가 돼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지었고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작가들이 제 생각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뭐 가르치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 4학년 학생들 이제 졸업 준비할 때 이렇게 자기 생각 가지고 오면 이게 작업으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대화들을 주로 가르치고 리서치 방향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데 그 미술사를 가르친 적도 있긴 해요. 대형 강의에서. 근데 이렇게 이 성천에서처럼 9주 동안이나 이제 제가 주제를 잡고 수업을 해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북토크나 뭐 도서관에서 4주 정도를 해본다던가 제 책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 이론 선생님이 아니라 실기 선생님이니까 의외로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정리를 하면서 이거 슬라이드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소개하는 작가들이 이미 다 얘기한 얘기들일 것 같기는 해요. 저의 생각을 다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익숙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작가들과 그 왜 제목이 태도가 작품이 될 때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뭐 강의도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이렇게 9주, 7주, 6주 가까이 이제 현대미술사 수업을 되게 압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아시는 거거든요. 뭐 나는 누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몰라 이런 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미술사는 미술 감상에 크게 약간 도움이 되죠. 물론 큰 도움이 되지만 일반인이나 작가들이 미술사가 몇 년도에 어떤 무브먼트가 있었고 이걸 몰라도 어떤 생각으로 미술 작품을 바라봐야 되고 이제 미술 비평이 영화 비평이나 소설이나 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문화를 이렇게 향유하시거나 바라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작품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서문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원래 태도가 괄호가 될 때가 책 제목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편집자가 이러면 책이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처음 그 책을 썼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쫄아 있어서 그러고 이제 편집자가 그래서 이 책은 많이 팔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이러면서 저는 말을 잘 듣는 중이어서 그래서 이게 제목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품이란 말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써요. 미술계에서 작품은 너무 이렇게 권위적인 느낌이어서 쓰긴 쓰는데 저는 좀 작업이란 말이 편하더라고요. 뭐 앤디 워홀의 작업은 뭐 이렇게 근데 작품도 쓰긴 쓰지만 그래서 작품이 너무 느끼하지 않나 고민을 했는데
했는데 원래는 이제 괄호라고 썼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서문에서 썼던 건데 한번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주세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그 출판한 책이긴 해요. 환경부에서는 2002년 이래로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을 방생하여 그 개체수를 늘리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산을 더 빨리 깎아서 아파트를 짓고 터널을 뚫고 스키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들과 야생동물들이 같이 산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의 결과로 지금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제가 이걸 뉴스에서 본 거예요. 그 반달가슴곰의 사진을. 그런데 그 곰들 중 특별한 한 마리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이 곰이 김천에 있는 수도산으로 계속 도망을 간다는 것이다. 환경부 측은 왜 곰이 자꾸 80km나 떨어진 수도산으로 가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곰을 잡아다가 다시 지리산에 풀어놓기를 반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저는 사진에서 뭘 봤냐면 이 곰이 김천까지 도망갔는데 얘를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들것에 실어가지고 얘가 대자로 뻗어서 이렇게 실려가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깨나면 지리산이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깨나면 지리산이고 그래서 얘의 삶은 악몽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꿈을 꾸는 느낌일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근데 이렇게까지 근데 왜 계속 도망을 가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얘가 이 고집센 곰이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수도산을 향해 달렸고 버스에 치이는 사고까지 당했다. 결국 환경부는 이 집요한 곰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다. 곰이 그토록 원하는 수도산에 살도록 내버려 두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수도산에 살게 된 이 곰의 이름은 KM53이다. 그래서 얘가 제가 이걸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이 곰에 주목을 해서 그런 건지 팬클럽도 생겼어요, 나중에. 그래서 막 그 KM53을 막 이제 환영합니다. 김천시에도 그러고 KM53을 뭐 응원합니다. 플랜카드도 막 붙고 그래서 KM53이 신중하게 고속도로를 건너고 조용히 민가를 피해 자유롭게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즐겁다. 멀고 위험한 여정에도 그리고 잡히면 여지없이 마치 총에 맞아 다시 제자리로 옮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탈주를 시도하는 KM53의 의지가 근사하다. KM53이 김천을 향해 달리는 이유가 더 나은 서식 조건을 위해서인지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현재 있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방사된 나머지 반달가슴곰 47마리처럼 지리산 속 정해진 곳에서 얌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을 향해 혼자 다른 길을 달리는 KM53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래서 얘가 뉴스에 나온 거예요. 기자들이 얘가 왜 자꾸 도망치나 했더니 얘가 등산객들이 초코파이를 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가는 것 같다부터 말도 안 되는 의견들이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아마 도망치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KM53이 죽었다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지만 흥미로운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죽었지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철학자 아사다 아키라는 그의 책 도주론에서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과거의 모든 일을 짊어지고 적분처럼 통합하는 편집정형 인간과 매분 새로운 제로 시점에서 미분의 차이를 갖는 분열증형 인간. 아사다 아키라에 따르면 편집증형 인간은 축적, 정주, 중심, 다수, 전체를 추구하며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반면에 분열증형 인간은 도박, 주변, 소수, 야성, 잡종의 성질에 가깝다. 나는 분열증형 인간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마도 내가 지리산 반달가슴곰 KM53에게 흥미를 느끼는 이유일 것이다. 나는 같은 이유로 미술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고 글을 쓴다. 또 같은 이유로 이 책에서 언급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좋아한다. 이 책에 나오는 작가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을 통해 일반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질문을 던진다. 이들의 작업 방식은 분열증적 삶의 형태에 가까우며 여기가 아닌 저기에 있는 산을 향해 내달리는 KM53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미술을 비껴보는 태도가 이 작가들 작품의 큰 중심이다. 태도가 작업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한다.
이 책의 제목 태도가 작품이 될 때는 1969년 스위스 베른에 있는 쿤스트할레 베른에서 열렸던 전시 태도가 형식이 될 때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전시는 큐레이터 하랄트 제만에 의해서 기획된 것으로 전통적 개념의 미술 형식인 회화나 조각을 단정하게 보여주는 대신에 비물질적이고 언어가 중심이 되는 형식의 작업들을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선보였다. 예를 들면 어떤 작품들이 있었냐면 미국 미술가 월터 드 마리아는 전시장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관람객과 통화하는 퍼포먼스를 했고, 독일 작가 요셉 보이스는 전시장 구석구석을 지방 덩어리로 채웠다. 이 전시는 보수적인 기존의 질서를 뒤엎고 반전과 평등과 해방을 주장했던 68혁명 직후에 열렸던 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다. 이 전시에서 태도는 이전 체제와 규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의미하며, 이 태도는 미술의 관습적인 틀을 거부하는 새로운 작품의 현실과 전시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 책에 나오는 작가들도 기존의 사회 질서와 미술을 다르게 읽는다. 하랄트 제만이 기획한 전시 태도가 형식이 될 때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한편 이 글의 제목에 빈 괄호를 넣은 이유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각자의 관점으로 세상과 글과 작품을 해석할 여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이 책에서 언급된 작가들처럼 관습적 질서를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이 괄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것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유연하게 그 시작과 끝을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괄호 안에는 형식이나 작품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목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새나 바다 혹은 불빛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KM53도 들어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들어갈 수 있다. 태도는 많은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때 이제 저도 그런 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미술 작가인데 약간 이렇게 외유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글을 쓰니까.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미술 작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 글도 이제 저한테는 제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말하는 태도는 여기서 관점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뭐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가치관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게 많은 것을 결정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삶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사실 이게 저의 메인 관점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책의 작가들도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책에 있는 이제 작가들을 조금 설명해 보면서 미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디오를 몇 개 짧은 걸 보여줄 텐데 이 작업의 의미를 조금 이제 추측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보세요. 그러고 같은 작가 작업이에요. 이거는 네덜란드 작가인데 하나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계속 보면은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디오고 하나 더 있어. 이거는 같은 작가예요. 이게 그 책 표지에 있는 작가거든요. 제 책 표지에 울고 있는 모습으로 있던 작가. 그래서 뭐 제목도 대체로 뭐 브로큰 펄이니까 뭐 떨어짐? 뭐 브로큰을 뭐라고 해야 되나? 깨진 떨어짐, 낙상? 뭐 이렇게 그냥 떨어짐, 추락 뭐 이런 게 그냥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붕에서도 떨어졌고 길에서도 넘어졌고 강에도 빠지고 막 그래요. 잘 매달려 있네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매달려 있네. 이 새 비디오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중력을 중력 그러네요. 중력이 끌어당기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지구에 중력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작가는 왜 지구에 중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걸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에. 아니면 또 다른 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중력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랬을 때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처음에 분명히 이제 수업 안 들었으면 그런 생각, 아유 뭐 저렇게까지 미술을 해, 뭐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예전에 이거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는데, 안규철 선생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과제가 엄청 많거든요. 뭘 해갔는데 시간에 대한 과제였나? 근데 이제 제가 2호선 순환선을 타면서 같은 문이 열릴 때를 이제 그때 슬라이드가 있을 때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되게 아무것도 없이 맹한이 그냥 문 열리면 사진 찍고 문 열리면 사진 찍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안규천 선생님 아직도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안규천 선생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보냈는데 이렇게 영만 찍고 다녀서 속상해 하시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주제가 무용한 것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이 시간을 보내고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름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주제로 제가 평생 작업을 안 했으니까 그때 한 번 한 걸로 학생 작업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걸 보면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지 않아요? 수업 안 들면 아유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젊음이 무섭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막 저렇게 지붕 위에서까지 뛰어내려. 근데 1970년대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플 것 같지 않아요? 넘어지는 거? 아니 뭐 저렇게까지 넘어지나. 그리고 모든 게 fall이잖아요. 떨어짐.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른쪽에서 말했으니까 왼쪽에서 한마디 나오시면 또 딴 작업 보여드릴게요. 빨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슬프세요? 아무 말이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수업을 하려고 그랬나 봐요. 애들한테 이제 작업을 준비해오라고 해갖고 발표시켰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갖고 제가 막 난리를 치는 꿈을 꿨는데 오늘에 대한 공포로. 그래서 아무 얘기여도 상관없어요. 신나 보이세요? 지쳐 보여요? 어떤 사람은 지쳐 보일 수도 있고, 지쳐 보인다? 떨어지고 넘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의 또 다른 작업이 이건데 한 분 말했으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나는 너한테 말하기에 너무 슬퍼 이거거든요. 나는 너무 슬퍼서 너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옛날 거라서 이런 비디오인데 70년대 찍은 거니까 이 남자가 카메라를 보고 계속 울어요. 이 사람은 왜 우는 걸까요? 지쳐서? 같은 작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응? 단절? 세상과의 단절?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어떤 사람이 우는 걸 보면, 특히 남자가 우는 걸 보면 같이 조금 울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남자들은 잘 울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옛날 사람일수록. 그랬을 때 이유가 뭐 얘가 진짜 뭐 파산을 해서 우는지 실연을 당해서 우는지 왜 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울고 싶다. 왜 이렇게 슬플까? 울지 마.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나요? 얘는 왜 이렇게 슬플까? 이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은데 단풍도 피고
슬플 때도 있죠. 근데 얘는 그 계속 떨어지는 작업을 하고 우는 작업을 하고 그렇다면 그 어떤 우울증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근데 이제 저가 이거를 읽을 때도 그랬고 그 작가가 왜 중력을 얘기하든 슬픔을 얘기하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나는 슬픔을 느낀다. 왜? 하고 이제 서술어가 있어야 된다. 중력은 다음에 서술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지치고 슬픈데 그거를 같이 얘기함으로써 뒤에가 어떤 것일까를 얘기를 하라 그러거든요.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근데 이 작가가 그 70년대에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다가 그 마지막에 유명해진 건 이거예요. 75년도에 그 기적을 찾아서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보트로 대서양을 건너는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실종까지가 작업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죽었다고 보죠. 이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죽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이런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니까.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미술이 무엇이길래 죽어버렸나? 미술이 무엇이길래 사라져버렸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작가가 주는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하필 이렇게 그 아름다운 젊고 아름다울 땐 죽음을 잘 생각 안 하는데 이 아름다운 젊은이는 뭐에 절망해서 이렇게 죽음을 생각했을까? 사라짐을 생각했을까? 혹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넘어짐이라던가 우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작가의 어떤 그 멜랑콜리함을 조금 드러내잖아요. 애잔함, 예수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작가로 조금 이렇게 항상 인식이 됐었어요. 미술계에서는. 그러고 이제 20대 때 사라졌으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작업을 좀 길게 해야 많이 주목을 받는데 초기에 조금 활동하다가 사라진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태도 관점에서 제가 이제 새롭게 조금 읽었는데 저는 이거 제가 잘 못 찍었는데 제가 한번 이게 좀 보이시려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읽었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작가 이름 반스얀 아더르거든요. 이게 자기의 의지대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미없을까봐 여러 얘기를 한다면 제가 중국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협 드라마. 근데 중국 드라마가 엄청 시리즈가 길어요. 막 50부작 막 이래요. 그래서 보고 나면 이번 생은 망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막 며칠이 지나가 있고. 그래서 이거 글을 쓸 때 막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더 보는 거예요. 가지고 이런 걸 보다가 아니다. 글에라도 써야겠다 해서 쓴 건데 이제 김용의 제가 사조 영웅전을 보다가 이제 쓴 건데 중국 소설가 김용의 무협 소설 사조 영웅전에는 매력 넘치는 많은 무림의 영웅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혹시 그 무협 소설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는. 대체로 무림의 고수들을 좋아하시죠. 천하제일의 5곳을 일컫는 5절부터 전진파 도사들과 강남 7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마음을 홀리지 않는 인물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본 캐릭터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는 5절 중신통 왕중양의 사제 주백통이다. 주백통은 그 드라마를 보면 그지처럼 나와요. 막 이렇게 꼬질꼬질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백통은 무공비법이 적힌 구음진경 때문에 오졸 사독 황역사와 다툼을 벌여 도화도라는 섬에 15년간 갇히게 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혼자 이제 15년 동안 아마 씻지도 못하고 갇혀 있어서 되게 꼬질꼬질하게 나오는데 15년 동안 뭘 했냐면 혼자 이렇게 싸우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양손으로. 그래가지고 그 15년 동안 혼자 무공을 연마한 주백통은 오졸의 수준과 비슷한 고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근데 얘가 그래서 되게 잘 싸우거든요. 혼자 이제 무공만 수련했지만. 근데 이제 그 대체로 무협 영화를 보면 화산에 가서 무슨 1등을 겨루는 데 가서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주백통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얘는 맛있는 거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주백통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하지만 그의 뛰어난 무공이 아니라 천생 놀기 좋아하는 그의 성격이다.
그래서 주백통은 보면은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막 까불까불한 그 꾀재재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미와 놀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백통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골려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사라짐으로써 갈등을 만들어낸다. 동시에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 거짓말을 실토하거나 심각한 순간에 웃음을 유발하여 이야기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감초 역할도 한다. 다른 영웅들과 달리 주백통은 무림을 제패하고 최고 고수 자리에 오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계파의 승계나 바꿀 수 없는 규칙 같은 것도 주백통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재미를 쫓으며 살겠다는 강력한 자신의 의지뿐이다. 그래서 이 주백통과 제가 이제 바스얀 아더르를 이은 거예요. 이 사라지고 우는 남자를. 바스얀 아더르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네덜란드 출신의 미술가다. 너무 슬퍼 아무 말도 할 수 없어는 아더르가 비디오와 사진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낸 엽서로 구성된 작품이다. 작가 자신의 우는 얼굴을 사진이나 엽서로 보내거나 3분이 넘는 비디오로 만들었는데 왜 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저 서럽게 울고 있는 그를 보면 같이 슬퍼진다. 같이 울고 싶어진다. 아더르는 지붕 위에서 굴러 떨어지고 나무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며 길에서 쓰러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운하에도 빠지는 떨어지고 넘어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심지어 1975년 겨우 33살이에요. 33살에 작은 돛담배로 혼자 북대서양을 건너는 퍼포먼스 기적을 찾아서를 하던 도중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가 항해를 시작한 지 90여일이 지났을 무렵 빈 돛담배만 발견되었고 아더르의 생사 흔적은 지금까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울고 떨어지고 넘어지다가 실종된 바스얀 아더르의 작업은 사라짐과 죽음, 슬픔과 좌절의 맥락에서 주로 익힌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다. 아더르의 작업을 사조영웅전의 주백통의 놀이를 향한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다. 아더르의 떨어지는 퍼포먼스들을 기록한 비디오 작품은 생각만큼 어둡지 않다. 떨어지기 직전의 긴장을 점점 고조되고 떨어지는 찰나의 비디오는 끝난다. 그가 지붕에서 떨어져 흙밭을 뒹굴거나 물에 빠져 흠뻑 젖은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언제 손을 놓을까? 어떤 속도로 떨어질까? 어느 방향으로 넘어질까? 그의 고민이 흥미로운 긴장감 속에 표현되는 가운데 그가 떨어지는 순간 비디오는 농담처럼 끝난다. 떨어져서 깨지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떨어질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아더르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좌절과 실패가 아니다. 애써 떨어지거나 넘어지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태도가 아니었을까. 잘 완성된 물질적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대신 낙하의 찰나를 기록하는 비물질적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은 미술 작품의 전통 개념을 깨트리고 미술 시장의 자본주의 논리에 쉽게 편승하지 않겠다는 아더르의 강력한 의지로 읽힐 수 있다. 특히 위로 높게 점프하거나 애써 올라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래를 향해 끊임없이 낙하하는 행위는 기존의 미술 시스템 안에 성공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살벌한 경쟁과 노력을 거부하겠다는 작가의 태도를 암시한다. 주백통이 무림의 제일 고수를 인정받기 위해 싸우거나 강호의 질서를 강화하는 데 전혀 흥미를 갖지 않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바스얀 아더르의 기존 제도에 대한 거부와 도전은 그의 실종으로 완성이 된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아더르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이로 알려진 33세 기적을 향해 떠났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33살로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근데 이제 마침 또 아더르가 33살에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기적적으로 부활했다고 하지만 아더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실종은 기독교 관점에서 기적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실종과 실패가 모두 작가의 의도라면 신의 권능과 기적의 부재를 증명하고자 했던 작업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자신의 실종으로 신의 부재를 기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던 것은 아닐까. 대사형을 건너기에는 턱없이 작은 배, 33이라는 나이, 기적을 찾겠다는 내용의 제목, 생사를 알 수 없는 작가의 실종은 수수께끼처럼 남아 작업의 결말을 유의적으로 열어놓는다. 이 모든 것이 작가가 계획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실종은 실패가 아니라 작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더르의 작업을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읽으면 그의 울음 또한 작가 자신의 실종감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누군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 예술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작품에 임하고
갈지 등 자신의 본질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긍정적인 과정인 것이다. 다른 강호인들이 무림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갈등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동안 놀이를 선택해서 온몸을 흔들며 웃어젖히는 주백통처럼 아더르의 흐느낌도 세상의 규칙과 속도와 상관없이 떨어지고 사라지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실존을 표현한 것이리라. 이야기의 숨구멍을 터주는 주백통의 놀이의지나 미술 시스템 밖으로 계속 튕겨나가려는 바스티안 아더르의 낙함의 실종의지는 제도의 견고한 구조와 질서를 슬쩍 흔들어 놓는다.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도망치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는 멈추어 있고 고여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운동성을 만들어낸다. 자유의지의 이러한 해방성은 바스티안 아더르의 작업을 더욱 중요하고 흥미롭게 만든다. 해서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읽었어요. 자기 스스로 사라진 거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쉽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은 이 작가가 아직 살아있다고 상상하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 살아있을 것 같진 않지만 이게 꼭 어떤 죽음과 절망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점이 있는 거죠. 이번 학기 어떤 남학생이 그 작업의 주제가 소진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운 없게 생긴 남학생인데 자기가 너무 지치고 뭘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소진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너는 낮에 뭐 하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뭐 하길래 지치니? 했더니 아르바이트를 뭘 하니? 그랬더니 그 클럽에서 뭐 한댔더라 얘가? 클럽에서 문을 지키기도 하고, DJ는 아니었는데? 클럽에서 문을 지키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한대요. 그 매니저 같은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네가 밤에 잠을 못 자서 소진이 됐나 보다. 그러면 이제 그 소진을 얘가 얘기하기 위해서 막 이제 뭐래도 소진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그러면은 너의 소진을 보여줌으로써 관객은 뭘 보길 원하니? 라고 했더니 그건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진된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그럼 관객이 보고 얘가 소진됐구나 힘내 라고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가, 아니면 그래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소진시켜 라는 걸로 내 얘기로 가져가기 원하는가, 아니면 소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길 원하는가. 서술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진만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바스티안 아더르의 작업도 실패를 얘기하잖아요. 떨어지고 넘어지는 건 실패잖아요. 그러고 뭐 사라지고 바다도 못 건너. 그랬을 때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저는 그래도 이게 자기 의지였고, 그러고 꼭 그 성공과 올라가고 이런 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겨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반대 방향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젊은이의 작업을 기억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다시 읽었던 그 자본주의 리얼리즘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본주의를 그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얘기기도 한데, 자본주의를 비판할수록 좋아한대요. 그래야지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작품을 사거나 자본주의가 소비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술도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작가를 뽑아서 스타를 만들고 성공을 시켜서 비싸게 팔아요. 그랬을 때 자본주의에서의 성공은 결국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비판해서 성공을 했는데 결국 자본주의 포섭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욕망도, 그렇다면 그럼 작가는 뭐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욕망도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결국 어떤 성공의 욕망?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작가가 나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근데 이 자본주의가 너무 사람들을 외롭게 만드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을 만드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혹은 뭐 슬픈 사람은 계속 슬프게 만드니까, 그러면 어떤 거를 이 사람은 얘기하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아무도 왜 이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체제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바스티안 아더르의 작업이나 이 소소한 작업들, 너무나 화려하고 막 성공을 지향하는 작업 말고 소소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작업들이 혹시 다른 흐름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렇긴 하잖아요. 제가 조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애가 없으니까 조카가 예쁜데 조카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죠. 왜냐면 공부 못하면 고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를 좀 가르쳐 주는데 너무 닥달을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의 책과 이런 거에 비하면 실패해도 괜찮아. 영어 좀 못하면 어때?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너 바보야? 막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10번 말해도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돌아서서 생각하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죠.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인생은 찰나인데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얘를 사회에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새 우울증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신질환이라는 게 되게 뭔가 되게 숨겨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병원의 도움을 많이 안 받았잖아요. 근데 불면증, 우울증, 뭐 난독증 이런 모든 종류의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공황 이런 것들이 요새는 치료를 많이 받고 학생들이 이제 얘네들이 미대 학생들이어서 감수성이 더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이 우울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미대가 취직을 위한 곳은 아니지만 매 순간 자기 작품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이 작품은 좋다라고 애들 앞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실패를 바로 경험을 하는데 이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게 익숙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실패와 좌절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예전에 그러니까 요새 진보적인 어머님들이 애네들을 모두 다 상을 주면서 모두 칭찬하면서 키워서 이 좌절이 익숙하지 않대요.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엄청 차별하고 예뻐한 애만 예뻐하고 이 패배감을 항상 느끼면서 컸는데 이 민주주의와 평등을 배우고 커서 막상 이 작업은 아니다. 이게 낫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처를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이 우울증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게 너 숙제를 안 해온 거에 변명이 되면 안 된다.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리얼리즘에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우울증이 이제 서양에도 많아지나 보죠? 우울증이 많고 정신질환이 많다는 건 우리가 사회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게 요새 애들이 약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고 요새 다 많은 병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닌가 큰 걸 보지 못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공과 1등과 경쟁과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멘탈이 좀 약해진 세대를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걸 강요하는 사회도 사실 건강하지 못하고 너무 힘든 거긴 하겠죠. 저도 막 경쟁시키면 싫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잘 하시니까 이제 하나만 더 또 볼게요. 하나만 더 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거는 윤성남 선생님인데 또 수강생분이 안 오셨는데 뒤늦게 미술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윤성남 선생님은 40 넘어서 이제 아기 다 키우고 40 넘어서 데뷔를 하셨고 그러니까 원래 영문과 다니셨나? 그러다가 40 넘어서 데뷔를 하셨고 화가이자 조각가인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여자들을 많이 조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종소리라는 작업인데 조선시대 기생이자 시인인 임해창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작가의 나이가 조금 짐작이 되긴 하죠. 막 요새의 어떤 젊은 애들은 그때 왜 저번 시간에 보여준 막 아바타 그리고 막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차분한 톤이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저는 이 호흡이 좋더라고요. 할머니 작가들의. 그러고 이거는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많이 그리세요. 좋지 않아요? 이 나무가 가진 따뜻한 질감. 우리가 미국 남성 작가들의 미니멀리즘이 산업주의에 대한 반영으로 우리 수업에서 배웠잖아요. 공장에서 뽑은 기계적 산업 재료로만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펼쳤던 거는 되게
몰개성성을 지향하고 인간적인 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손으로 깎아서 그 나무라는 거칠거칠한 재질의 그림을 그려서 어머님을 얘기하는 건 되게 다른 방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나무 판인 거예요. 예, 그린 거예요. 그래서 판을 이렇게 붙인 거죠. 나무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또 이 나이가 드신 분이 자기 어머니를 그리면서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계속 여성에 대한 여성들을 그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어릴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어릴 때는 이제 친구 남자애들도 많았고 항상 이제 남녀 공학을 다녔고 남자가 더 많은 사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그 언니들이랑 수다 떠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뭔가 그 여성들과의 수다와 여성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떠는 이 친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데 이 분이 막 왜 요새 젊은 남학생들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막 되게 경기 일으키는데 이분도 일종의 여성주의 페미니즘 작가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모성성을 얘기하니까 어머니의 모성성. 근데 이 모성성이라는 게 결혼을 해서 뭐 밥을 3끼 차리고 애를 낳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그냥 여자의 몸이 같이 늙고 그리고 그 여자의 생애에 대한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끼고 이런 마음들도 일종의 여성주의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머니인데 아들과 딸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인데 이 어떤 느낌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게 왜 또 그 톤이랑은 되게 다르죠. 이제 민중미술 시대가 아니긴 했지만 오윤 작가님의 막 아버지와 아들은 뭔가 역사를 바라보는 이 강인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뭘까 이 윤석남 선생님의 어머니와 딸들은 약간 좀 더 다정한데 다정함과 강인함이 있는데 그 삶에 대한 강인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친구 중에 이제 남편이 되게 이렇게 진보적인 예술가인데 항상 이렇게 막 정치 현장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막 이러는데 이제 제 친구도 물론 이제 진보적인 편인데 저랑 밥 먹다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분리수거나 좀 하면서 세상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라고. 집에서는 세상 움직이지도 않고 게으르면서 텔레비만 보면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뛰쳐나가기 전에 설거지나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삶에 대한 어떤 태도가 조금 삶에 대한 애정이 이 여성이 조금 이해하는 라인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나무가 주는 따뜻함이 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윤석남 선생님 작업을 처음 본 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이에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우리는 모계 가족 해가지고 엄마 할머니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성들만 이렇게 찍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강아지를 안고 있는 거. 그래서 뭔가 이 가족으로 동물을 카운팅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이런데 제가 이제 윤석남 선생님 작업을 처음 보고 이제 좋아했던 건 이게 윤석남 선생님이세요, 가운데. 근데 이 나무 판들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엄마들과 할머니들과 시인들과 혹은 아들, 딸들과.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본 건 이 작업이었어요. 강아지들 작업.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갤러리에 갔는데 나무로 개들을 쫙 깎아갖고 개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죠. 동물도 다 다르게 생겼고 나무로 깎아서 이 작업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찾아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기로 했으니까. 나무와 강아지들과 여성들과 이렇게 나무로 깎는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이 작가의 관심사는 뭘 것 같아요? 따뜻한 세상.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문화평론가들은 에코 페미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중에도 자연과 환경과 동물과 공생을 얘기하는 그런 왜
그런 페미니즘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물론 어떤 그 세계의 질서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또 어떤 페미니즘은 여성을 어떤 그 연대와 연결의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런 관점도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또 글 쓴 거를 읽어드리면 유기견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저의 이제 강아지 키우는 얘기예요. 제가 그 예종에 아까 미대에 딱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들어간 거예요. 애들은 19살 말인데 저는 20살 한 23살 이럴 때 들어갔으니까 영문과 졸업하고. 근데 애들이 동네에 개를 문고다 목공실에다가 떠돌이 개를 문고다가 놨는데 방학 때 밥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언니가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덜컥 데려온 거예요. 입양을 내가 시켜야겠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에 눌러 앉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벌써 미대를 다닌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걸 이제 이 개를 그래서 그 개가 애들이 어쭈라고 불러서 제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어쭈가 됐어, 이름이. 그냥 애들이 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공소 이제 목수님이 이제 그 학식 짬밥 남은 거 말아주고 막 이랬던 개예요. 조그만 개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데려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떠돌이개 어쭈를 데려다 키운 지 벌써 18년째다. 그만큼 동물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고 동물을 키우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개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항상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 키우는 거, 개 완전히 그 강영욱 전문가처럼 개를 잘 키운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자신감은 5년 전 감기에 걸려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펫숍에서 죽으라고 이불을 덮어놨던 터키시 앙고라 고양이를 덜컥 입양하면서 잠시 흔들렸다. 그러니까 제가 그 요새 이제 막 인터넷 보면 고양이 사진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얘를 또 이제 입양 공고가 났길래 얘를 덜컥 데려온 거예요. 내가 개를 이렇게 잘 키우는데 고양이쯤이야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근데 제가 그 섣부른 결정을 항상 하는데 고양이와 살아본 적이 없던 나는 고양이가 야행성인 것도 몰랐고 개처럼 아무거나 먹지 않는 사실도 몰랐다. 고양이가 야행성인 거 아세요? 밤에 잠을 안 자요. 초반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그 조그만 애를 데려왔는데 그 맨살만 보면 그 다리에 원숭이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막 무는 거예요. 고양이가. 좁쌀만한 이빨로 무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손바닥만한 작은 고양이의 공격이 무서워가지고 강아지도 보면 이렇게 올라타는 게 장난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양이도 아니까 장난인데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자꾸 무니까. 그래서 걔랑 나랑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고민을 제가 했어요. 쟤는 고양이는 주인이란 개념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친해지면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그 어린 개나 고양이 개차반이니까 초반에.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저는 고양이를 처음 키워보니까 제가 자신이 없었던 건 뭐냐면 어쭈는 잡종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빨이 돌출된 애여가지고 누가 봐도 어쭈였는데 이 제가 고양이는 품종묘를 데리고 온 거야. 하얀색 고양이. 근데 얼굴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왜 개 안 키우시는 분은 시쭈는 다 시쭈로 보이고 푸들은 다 푸들로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얘를 잃어버리면 내가 찾을 수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같은 품종의 다른 고양이들과 섞여 있다면 내가 고양이라고 알아볼 자신이 없었다. 새로 들인 고양이는 인터넷에서 본 다른 터키시 앙고라들처럼 그냥 하얀색 고양이였다. 지금은 그때의 걱정이 우습게 느껴진다. 비슷하게 생긴 흰 고양이가 100마리 같은 자세로 횡과 열을 맞추어 앉아 있어도 이제 나는 내 고양이 쭈리를 골라낼 수가 있다. 감기 치료를 위해 어릴 때 먹였던 항생제 때문에 이빨이 유난히 누렇고 지방에 올라갔다가 생긴 생채기 흉터도 왼쪽 눈가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다. 점과 흉터를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더라도 이제는 쭈리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내가 쭈리를 알아보듯이 쭈리도 눈에 나를 담고 있으니까. 옥자 보셨나요? 옥자? 봉준호 감독의 옥자는 산골에 사는 소녀 미자와 미래 식량으로 키워지는 슈퍼돼지 옥자의 우정을 그린 영화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미자와 옥자는 서로의 감정과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한다. 영화는 슈퍼돼지 옥자를 임시 분양한 회사에서 미자로부터 빼앗아가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옥자를 되찾기 위한 미자의 뜀박질과 눈물이 감동적인 가운데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옥자와 미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과 도살 직전의 옥자를 미자가 발견하는 장면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슈퍼대지는 그 주인공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얘네가 약간 돼지랑 그 혹시 보셨나요? 돼지랑 뭐 중간처럼 생겼는데 얼추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것 중에서 미자가 옥자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요. 미자가 옥자한테 괜찮아 내가 갈게 그럼 또 알아들어요. 근데 왜 혹시 강아지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전화기 목소리 알아듣는 거 알아듣잖아요. 주인 목소리. 그래서 미자의 소리를 바로 알아듣고 미자는 수백 마리 비슷비슷하게 생긴 슈퍼돼지들 사이에서 옥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낸다. 나와 쭈리처럼 미자와 옥자도 항상 서로를 알아본다.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그 아저씨 저보다 이제 선배인 영화평론가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옥자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보고 났더니 고기 먹는 게 조금 더 마음에 걸린다.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무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동물은 동물이지 뭐 그걸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반항이 생겨가지고 요 글을 더 썼던 것 같은데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공유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다. 동물과의 관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동물과의 교감은 이들을 그냥 고양이나 그냥 슈퍼돼지가 아닌 나의 쭈리와 미자의 옥자라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서로를 눈에 담게 해준다. 윤성남 작가의 1025 사람과 사람 없이는 혼자서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이예신 할머니와 유기견들을 조각한 작품이다. 작가는 5년 동안 손수 나무를 하나하나 깎고 다듬고 채색해서 이 작품을 완성했다. 놀랍게도 1000개가 넘는 개체가 각기 다른 표정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한 마리씩 나무를 자르고 칠하기를 반복하고 얼굴을 들여다보며 다듬고 작가가 유기견 조각들과 함께 보낸 오랜 시간이 이들의 각기 다른 모습에서 나타난다. 누군가는 모진 마음으로 내다버린 유기견들을 윤성남은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고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으로 그려낸다. 작가가 눈에 담은 유기견들은 더 이상 그냥 버려진 개가 아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의미 있는 생명이다. 나무가 가진 투박하고 따뜻한 질감이 버려지고 밀려난 작은 생명들에 대한 작가의 연민 어린 마음과 어우러져 모든 개들이 다정한 에너지로 살아있다. 유기견 1025마리 하나하나가 윤성남 작가의 애정과 교감을 눈에 담은 채 평화로운 숲을 이룬다. 늦은 나이에 화가로 데뷔한 윤성남은 6남매를 홀로 키운 자신의 어머니와 여성 그리고 자연에 대한 작업을 해왔다. 유기견 조각에서도 여성과 생명에 대한 작가의 일관된 애정과 관심이 드러난다.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희생하며 살아온 여성들과 버림받은 동물에 대한 그녀의 작업은 억압받는 약자의 편에 서고 모든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보듬는 생태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 공장에 맡겨 더 빠르고 매끈하게 뽑아내지 않고 손으로 긴 시간 동안 하나씩 나무를 깎아 10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조각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늙은 나이에 혼자서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식용 슈퍼돼지에 감정이입을 하거나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고양이랑 가족으로 사는 것 역시 순진하고 미련한 짓이라고도 말할지도 모르겠다. 이 모든 게 실용과 이성의 관점으로 볼 때 그저 불필요한 감상주의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동물과 인간 모두를 외롭게 만든 것은 바로 자연과 문명을 대척점에 놓고 생명을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던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 실용주의가 아니었던가.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을 수단이 아닌 교감의 대상으로 경험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은 그 어떤 똑똑한 생각보다 훨씬 위로가 된다. 분명히 우리가 이 지구에서 지속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강아지들을 글쎄 누군가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로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희망으로 읽기는 했어요. 이것도 그냥 세상이 돈과 권력만 쫓아서 혹은 그 효율성만 쫓아서 아까 그 밥 먹고 여기 관계자분들이랑 밥 먹고 아까 그 직원분이랑 밥 먹고 AI가 모든 걸 대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어떤 무용함에 대해서 슬퍼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일은 AI가 하고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아서 살면 좋겠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이 정착을 하려면은 도태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는 위정자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은 그 버튼 누르는 사람 한 명만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나보다 약한 자를 밀어내고 소외시키다 보면 내가 어느 날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유기견도 그렇고 뭐 할머니도 그렇고 뭐 할아버지도 그렇고 어떤 이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읽었고, 근데 제가 읽는 방식은 그냥 제가 읽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걸 보고 또 다르게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어떤 어머니만 생각해도 충분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일종의 관점이자 태도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윤석란 선생님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2개 작업 정도를 소개해 드렸고, 15분 쉬었다가 또 이제 제가 다른 작업들도 얘기해 드릴게요.